오늘 첫 시간에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제를 꼽으라면 그 50년 만기 그 주택담보대출일 것입니다. 이게 그 굉장히 그 만기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자기 자금 부담이 적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집을 살려는 차주들에게는 굉장한 인기가 높았는데요. 실제 이 대출이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거에 반해서 실제 이 대출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위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체로 문제의 발단, 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됐는지, 그 다음에 최근 가계신용과 가계대출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내재적으로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대출을 받을 때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문제의 발달을 한번 보면요,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아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2021년 8월부터 이제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202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가계신용,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이 최근 한 5년 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계가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조달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은행의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저축은행 이런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거기에 여러분들이 항상 쓰고 계시는 카드, 결제를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신용을 공유해서 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이 차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계주체가 광의의 개념으로 자금을 조달한 게 얼마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계신용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 숫자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 숫자를 보게 되시면 2020년, 2021년 그 가계대출의 요 노란 선은 전분기 대비 증가 금액이고,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검은 선은 가계신용 잔액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2021년과 2020년에는 분기별로 거의 40조에서 50조 정도의 높은 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2021년 8월부터 우리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갔다고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그 효과가 이제 202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오히려 이제 거의 늘지 않거나 2022년 4분기, 그 다음에 2023년 1분기에는 드디어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경기가 조금 위축되겠죠. 소비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도 하락을 하는데, 특히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 우려가 좀 심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 11월 달에 소위 레고랜드 사태라는 그런 금융시장에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강원도의 자회사가 레고랜드라고 하는 회사와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 놀이공원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ABCP라는 것을 발행을 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제때 상환을 못하면 강원도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보증을 했는데, 실제 그때 강원도가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한 사태가 있어서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가장 그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둔톤 주공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동산 경기가 아주 경착륙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우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좀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 중에 도입된 것 중에 하나가 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좀 생기고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4월 들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6월부터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2, 4분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가계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 상품은 각 행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갖고 있는 만기 상품이 50년 만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나온 신문을 보니까 아마 NH농협이 가장 많이 취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형 은행들이 4%대 초중반의 금리로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을 하면서 아까 보여드린 가계대출의 증가를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니까 정부는 혹시 이 대출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슈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담보비율, 즉 LTV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총부채 상환비율, DTI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하는 DSR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비율은 현재 주택가격 대비 내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만약에 이 LTV가 60%라고 한다면 주택가격이 5억이라면 이 차주는 5억의 60%인 3억 원만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총부채 상환 비율은 분모는 연간 소득인 것이고요. 분자는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또 여타 내가 갖고 있는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데트 인컴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총부채 상환 비율과는 개념은 같습니다만 분자의 기타 이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를 더해서 그것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보다 현실적이고 차주의 상환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일반적으로 적용해서 쓰이고 있고요. 현재 금융당국이 정한 그 DSR의 최고 한도는 40%입니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4천만 원이 안 되는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인기가 좋을까요? 원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갚아야 되는 이자 부담은 늡니다. 그러나 만기가 길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될 원금 상환액이 당연히 줄죠. 그렇기 때문에 DSR,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이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0%를 넘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쓰게 되면 다시 비율이 40%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DSR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그 주택 경기를 부양을 다시 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다시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택 구매할 때 원금 상환량이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자기자금 부담도 적고 부동산 가격도 다시 올라갈 조짐을 보이니 당연히 50년 만기 주담대가 인기가 좋아졌던 것이죠. 그럼 최근 가계신용과 가계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최근 5년 반 동안에 412조 2천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2021년에는 아주 급증을 했다가 2020년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년 1, 4분기에는 감소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요거를 월 평균 증감으로 보시게 되면 2020년 10.7조 원, 2021년 11.1조 원, 그러니까 매월 평균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2022년에는 4천억 증가하는데 이제 그친 반면에 금년에는 매월 한 8천억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 4분기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다시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4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에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년 4월에 2.3조로 증가세로 반전이 되었는데 5월 4조 2천, 6월 5조 8천, 7월 6조, 8월 6조 9천 이렇게 아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정도의 숫자인지를 좀 여러분들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계신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대출도 있고 비은행 대출도 있고 판매 신용이 있는데요. 대체로 은행의 가계 대출이 가계 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이렇게 근처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 신용 증가에서 0.6을 곱하면 대체로 은행의 가계 대출이 얼마큼 늘어났는지 볼 수가 있는데 2020년과 2021년에 월 평균 증감액 10.7조 원과 11.1조 원을 0.6을 곱하면 대략 한 6조 원에서 6조 원 좀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지금 그 밑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은행 가계대출로 비교해 보시면 6월 달에 5조 8천, 7월에 6조, 8월에 6.9조 원이니까 이 규모로 보면 지금 현재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2020년과 2021년에 아주 높았던 시기의 추세하고 아주 유사히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이 최근 2, 4분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50년 만기 주담대에서 한번 현재 30살인 차주를 한번 가정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살인 차주가 만약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이 차주는 8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빚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빚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 평생 빚 속에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핍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지금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해서 좋아할 수 있겠지만 내가 평생 갚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50년 동안 갚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집이 생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사실 이건 우스갯소리라고 보기 어렵죠. 그만큼 빛이 굉장히 그 미국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가중시켜 줄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표준적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30년입니다. 30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50년 만기의 주담대를 우리가 정말 상식으로 쓸 수 쓴다면 이보다도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시작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중도에 다시 상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빗속에서 사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차주가 은퇴 이후에 굉장히 노후의 삶이 피폐화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평균적인 사람들은 한 50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차주가 은퇴하는 시점은 대략 이 대출 만기가 한 중간쯤 지났을 때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차주는 당연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DSR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차주는 혹독한 긴축을, 소비 긴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한 차주에게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계속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소득이 감소한 만큼 그 소비 긴축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의지와 관계없이 노후의 삶이 피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주가 은퇴 전에 DSR 30%로 적용을 받아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이 차주가 그 연간 소득이 8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 원이라면 이제 30%의 이제 DSR 적용받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차주가 은퇴 후에 소득이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주는 여전히 2,4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DSR은 당연히 60%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 차주는 은퇴 전에 소비가 5,600만 원이었는데 은퇴 이후에는 1,600만 원으로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4천만 원이 소비가 감소하는데 결국 소득이 감소하는 것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혹독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